만석은 젖은 노파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내고 있었다. 그 손가락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으나 어둠 속에서는 쇠갈고리처럼 아들의 소매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얘야, 바다가 깊다. 이 어미가 발을 잘못 디디면 다시는 못 올라온다. 노파의 목소리는 파도에 찢겨 거의 들리지 않았으나 만석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다. 검은 물결은 배 옆구리를 때리며 짠 거품을 토했고 멀리서 갈매기 한 마리가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노파의 흰 머리카락은 비와 바닷물에 붙어 뺨을 덮고 있었다. 만석은 그 얼굴을 보지 않으려 했으나 어둠 속에서도 어미의 눈만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다. 원망보다 두려움보다 아들을 걱정하는 빛이 그 안에 고여 있었다. 춥지 않으냐 얘야. 네 손이 얼었구나. 그 한마디가 만석의 가슴을 칼끝처럼 찔렀으나 그는 곧 거친 숨을 삼키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입 다무시오. 오늘 밤만 지나면 내 팔자도 풀릴 것이오. 그는 노파의 등에 묶어두었던 낡은 보퉁이를 발로 밀었다. 그 안에는 찢어진 저고리 한 벌과 오래된 은비녀 하나뿐이었다. 은비녀는 어미가 젊었을 적 시집올 때 가져온 마지막 물건이었다. 만석은 그것마저 빼앗으려 했으나 노파가 품에서 놓지 않아 억지로 함께 싣고 나온 것이었다. 배 바닥에는 죽은 해초 냄새가 썩은 숨처럼 배어 있었고 차디찬 물방울이 그의 목덜미를 타고 흘렀다. 그는 문득 누군가 뒤에서 자신의 목을 재는 듯한 섬뜩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 밤의 죄는 그날 갑자기 싹튼 것이 아니었다. 동해 끝 작은 포구마을에 사는 만석은 어릴 적에는 제법 눈망울이 맑은 아이였다. 아비가 풍랑에 쓸려간 뒤 어미는 남의 밭을 메고 새벽마다 조개를 캐고 밤이면 삭바느질을 하며 외아들을 먹였다. 손등이 갈라져 피가 나도 어미는 밥그릇의 흰 부분을 만석 앞으로 밀어놓고 나는 이미 먹었다고 웃었다. 그 웃음이 거짓임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았으나 어린 만석만은 모른 척하며 자랐다. 세월은 사람의 뼈를 깎고 마음의 결을 드러내는 법이었다. 만석은 키가 크고 팔심이 세어지자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졌으나 성실함보다 욕심이 먼저 자랐다. 고기가 적게 잡히면 바다를 욕했고 장사가 안 되면 이웃을 탓했으며 술값이 모자라면 어미의 밥그릇을 뒤졌다. 어미가 얘야 네 아비도 바다를 원망하다가 마지막에는 바다 품에 들었다. 사람은 입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타이르면 만석은 상을 걷어차며 죽은 사람 말까지 팔아 내 귀를 썩히지 마시오 하고 소리쳤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만석은 다른 얼굴을 썼다. 장터에서 어미를 업고 의원 앞을 지나갈 때면 일부러 큰 소리로 우리 어머니 약지어 드리러 왔소 하고 떠들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약첩은 아궁이에 던져넣고 그 돈으로 산막걸리를 들이켰다. 어미는 기침을 누르며 문지방에 기대 앉아 내 병은 오래 묵은 것이니 약 없어도 된다. 너는 술을 줄이고 속을 단단히 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만석은 그 말끝마다 눈살을 찌푸렸다. 그에게 어미는 은혜가 아니라 짐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해 가을 바다는 유난히 인색했다. 그물을 던져도 올라오는 것은 조개 껍데기와 검은 진흙뿐이었고 바람은 매일 밤 처마 끝을 물어뜯었다. 만석은 빚을 내어 새 그물을 샀으나 사흘 만에 암초에 걸려 찢어졌다. 객주박가가 장부를 들고 찾아와 이달 보름까지 갚지 못하면 내 배와 집문서가 내 손에 넘어온다고 으름장을 놓자 만석의 눈에는 핏발이 섰다. 그는 밤새 방바닥을 긁듯 걸어다니며 중얼거렸다. 모든 것이 저 늙은 것 때문이다. 먹기만 하고 누워있으니 재수가 막힌다. 어미는 그 말을 들었다. 들었으나 못 들은 척했다. 새벽녘에 그녀는 삐걱거리는 괴짝을 열어 헝겊에 싼 은비녀를 꺼냈다. 비녀 끝에는 오래된 손때가 베어 있었고 희미한 꽃무늬가 달빛에 차갑게 빛났다. 어미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이것을 팔면 내 빚 한 귀퉁이는 막을 수 있겠지.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도 된다. 하지만 문 밖에서 엿듣던 만석은 그 말에서 사랑을 듣지 못하고 돈 냄새만 맡았다. 그날 남만석은 은비녀를 빼앗으려 어미의 품을 뒤졌다. 어미가 힘없이 버티며 이것은 네 아비가 내 머리에 꽂아준 마지막 정이다. 팔더라도 내가 흥서 팔겠다고 하자 만석은
차갑게 웃었다. 죽은 아비정으로 산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소. 어머니가 그리 아끼는 정이면 저승까지 들고 가시오. 그 말에 어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바깥에서는 아이들이 굴렁쇠를 굴리며 웃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식은 미역국 냄새가 서럽게 식어갔다. 그날 저녁 마을 우물가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검은 여에 밤마다 푸른 불빛이 뜨고 그 근처에서 그물을 던진 배들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어떤 이는 큰 고깃대가 몰린 징조라 했고 어떤 이는 억울한 혼이 물밑에서 숨을 쉰다고 했다. 만석은 그 말을 듣자 눈이 번뜩였다. 그는 고기를 생각했는지 아니면 아무도 보지 못할 깊은 물길을 생각했는지 스스로도 분명히 알지 못했다. 다만 가슴속 어둠이 처음으로 길을 얻은 듯했다. 밤이 되자 만석은 어미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를 꾸며냈다. 어머니 의원이 바닷바람을 쐬면 기침이 가라앉는다 하였소. 달도 밝으니 잠깐 배를 타고 나갑시다. 어미는 믿지 않는 눈으로 아들을 보았으나 곧 낡은 저고리를 여미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음이 그러하다면 가보자. 바람이 차니 너도 겉옷을 걸쳐라. 그 말에 만석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어미의 걱정은 너무 오래된 습관이라 죽음의 냄새 앞에서도 달아 없어지지 않았다. 포구에는 아무도 없었다. 젖은 밧줄들이 뱀처럼 말려 있었고 뒤집어둔 배 밑에서는 개가 바스락거렸다. 만석은 어미를 부축하는 척하며 배에 태웠다. 노파에 바른 나무판 위에서 힘없이 미끄러졌고 그녀가 앉을 때마다 마른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만석은 삿대를 밀며 바다로 나아갔다. 물은 처음에는 잔잔했으나 포구의 불빛이 멀어질수록 검게 깊어졌다. 어미는 손을 모으고 중얼거렸다. 바다님 우리 아들 앞길만은 막지 말아주소서. 그 기도는 만석의 귀에 저주처럼 들렸다. 그는 노를 더 세게 저었다. 배가 거문여 가까이 닿자 안개가 물 위에서 기어올랐다. 해초 냄새가 짙어지고 어디선가 썩은 짚을 태우는 듯한 냄새가 섞였다. 어미는 그제야 떨리는 손으로 뱃전을 붙잡고 물었다. 얘야 이곳은 고기 잡는 길이 아니지 않느냐? 왜 이리 깊은 데까지 왔느냐? 만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빗장부와 객주의 비웃은 빈술잔 그리고 어미의 야윈 얼굴이 어지럽게 겹쳤다. 어머니, 만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파도보다 낮고 낯설었다. 나는 더는 못 살겠소. 어머니 약값, 밥값, 장례값까지 생각하면 내 목이 먼저 조여오. 어미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았다. 놀람은 곧 슬픔으로 가라앉았다. 그러하냐? 내 목숨이 네 목을 조였더냐? 그렇다면 나를 미워하되 네 마음까지 죽이지는 말거라. 그녀는 품속의 은비녀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다. 이것을 가져가라. 그리고 나를 집으로 데려가다오. 그 순간 만석의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러나 사람이 악한 길로 반쯤 들어서면 돌아서는 일보다 끝까지 가는 일이 더 쉬운 법이었다. 그는 은비녀를 낚아채듯 빼앗고 노파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집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달라지오. 내일도 기침하고 모레도 굶고 바꿔놓으면 내 문을 뜯겠지. 어미는 비틀거리며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얘야 가난은 지나가도 죄는 남는다. 이 어미가 굶어 죽어도 너를 원망하지 않으마. 제발 손을 거두어라. 파도가 배 밑을 세게 들이받았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빠져나와 어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 얼굴에는 죽음의 공포보다 아들의 영혼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절망이 더 깊었다. 만석은 그 눈을 피하려 고개를 돌렸고 바로 그때 발목에 미끈한 것이 스쳤다. 해초 한 줄기가 배 안으로 넘어와 그의 발등을 감았다가 스르르 물러났다. 그는 소름이 돋았으나 스스로를 다그쳤다. 바다풀일 뿐이다. 늙은 여편의 하나 때문에 내가 겁을 먹을 소냐. 어미는 마지막으로 두 손을 모았다. 하늘이시여 바다이시여. 이 아이가 무슨 짓을 하든 목숨만은 살려주소서. 죄는 제가 지고 갈 터이니 제 아들만은 어둠 속에 버리지 말아주소서.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만석의 두 손이 어미의 어깨를 밀었다. 노파의 몸은 너무 가벼워 마치 빈 옷가지처럼 흔들렸다. 그러나 물에 떨어지는 소리는 기이하게도 컸다. 검은 바다가 벌어진 입처럼 그녀를 삼켰고 하얀 손 하나가 잠시 물 위로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만석은 숨을 몰아쉬며 뱃전에 엎드렸다. 물속에서 어미의 얼굴이 다시 떠오를까 두려워 눈을 감았으나 감은 눈 안에는 더 또렷한 얼굴이 떠올랐다. 얘야 춥지 않으냐. 그 말이 귓속에서 벌레처럼 기어다녔다. 그는 미친 듯이 노를 저어 폭우로 돌아왔다. 배가 모래에 닫혀 다리가 풀려 넘어질 뻔했으나 곧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옷자락에서는 짠물이 떨어졌고 손 안에는 은비녀가 차갑게 밝혀 있었다. 그 차가움은 산쇠붙이가 아니라 죽은 사람의 손끝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만석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젖은 옷을 말리려는 핑계였으나 사실은 방 안에 뱀바다 냄새를 몰아내고 싶었다. 불길이 일자 부엌벽에 그의 그림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 그림자는 어쩐지 목이 길고 등이 굽은 노파처럼 보였다. 그는 화를 내며 장작을 더 밀어넣었다. 헛것이다. 늙은이가 제명대로 간 것뿐이다. 하지만 그 순간 가마솥 안에서 물이 끓지도 않았는데 보글보글 소리가 났다. 이어 젖은 기침 소리가 아궁이 깊은 곳에서 새어나왔다. 이튿날 아침 만석은 마을 사람들에게 어미가 먼 친척집에 몸을 의탁하러 갔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러 눈가를 문지르며 내가 붙잡아도 기어이 떠나셨소. 늙은 분 마음을 누가 말리겠소 하고 한숨을 쉬었다. 사람들은 반쯤 믿고 반쯤 의심했다. 어미가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것을 모두 알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물가의 과부 연심은 만석의 소매 끝에 붙은 검은 해초 조각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먼 친척 집길이 바다 밑으로 나 있었더냐 하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만석은 새 그물을 들고 바다로 나갔다. 죄를 저지른 자는 대개 바로 복을 얻으리라. 착각하지만 세상은 그리 서둘러 보상하지 않는다. 그는 거무녀 근처에 그물을 던졌다. 물결은 이상하게 잔잔했고 바람도 없었다. 한참 뒤 그물을 끌어올리자 묵직한 손맛이 왔다. 만석은 눈을 번뜩이며 웃었다. 드디어 큰 놈이 걸렸구나. 그러나 물 위로 올라온 것은 은빛 고기가 아니라 썩은 해초와 진흙, 그리고 하얀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실뭉치였다. 해초는 그물코마다 질기게 엉겨 있었다. 만석이 칼로 베어내도 끊어지지 않았고 손으로 뜯자 미끈한 물기가 손바닥에 달라붙었다. 그 속에서 낡은 헝겊 조각 하나가 나왔다. 색은 바닷물에 빠져 알아보기 어려웠으나 그 바느질 자국은 분명 어미가 입던 저고리 소매 끝과 같았다. 만석은 그것을 보자 숨이 막혔다. 그는 곧 헝겊을 바다에 던지며 소리쳤다. 꺼져라 죽은 것이 산 사람 밥줄까지 붙잡으려 하느냐. 그 고함은 멀리 가지 못하고 안개 속에서 툭 끊겼다. 그날 밤부터 만석의 집에는 이상한 일이 잇따랐다.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는데도 마루가 젖어 있었고 방바닥에는 물 묻은 발자국이 아궁이에서 그의 잠자리까지 이어졌다. 발자국은 사람의 것처럼 보였으나 너무 작고 가늘었으며 오른쪽 발이 약간 끌린 흔적까지 있었다. 그것은 어미가 병든 뒤 늘 끌던 걸음과 같았다. 만석은 술을 들이켜며 쥐가 물을 묻히고 다닌 것이다 하고 중얼거렸으나 쥐가 얘야 하고 부를 리는 없었다. 한밤중 문 밖에서 바로 그 소리가 들렸다. 만석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다. 바깥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리였는데도 그의 귓가에는 물이 첨벙이는 소리가 또렷했다. 이어 젖은 손바닥으로 문살을 훑는 듯한 소리가 났다. 얘야 춥다. 문 좀 열어다오. 목소리는 원망하지 않았다. 그 점이 더 무서웠다. 만석은 입술을 깨물어 피맛을 느끼며 낮게 외쳤다. 나는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문틈으로 비릿한 바다 냄새가 스며들고 아궁이 불씨가 푸르게 꺼져갔다. 새벽이 박자 만석의 머리맡에는 젖은 해초 한 줄기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밤새 누군가 그의 목을 재고 간 듯 동그랗게 말려 있었다. 만석은 그것을 집어 마당으로 내던졌으나 해초는 땅에 닿자마자 마른 뱀처럼 꿈틀거렸다. 그는 놀라 뒤로 물러났고 그때 담 밖에서 달기목이 쉰 듯 울었다. 마을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다는 멀리서도 검게 번들거렸다. 만석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깊은 바다는 어미를 삼킨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다리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만석은 사흘 동안 바다에 나가지 못했다. 새벽마다 배를 향해 걸어가다가도
모래밭에 얽힌 해초를 보면 발이 굳었고 파도 끝에서 흰 머리카락 같은 거품이 밀려오면 가슴이 얼어붙었다. 그러나 빚은 귀신보다 더 끈질겼다. 객주 박가는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만석의 집마당에 들어서며 말했다. 사람이 어미를 잃으면 울어야 하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한다. 네 눈에는 눈물도 없고 내 돈도 없구나. 만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박가는 마당 한복판에 서서 집안을 둘러보았다. 허물어진 처마빈 장독 문고리에 말라붙은 소금 자국까지 그의 눈에는 모두 돈으로 보이는 듯했다. 네 어미가 친척집에 갔다 하였지. 어느 고을 누구 집인지 적어 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 안부라도 묻게. 만석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먼 친척이라 주소를 어찌다 알겠소. 늙은이가 제 고집대로 간 것이오. 박가는 입꼬리를 올렸다. 걸음도 못 걷던 노파가 제 고집 하나로 먼 길을 갔다니 참으로 장한 일이로다. 그 말에는 칼날이 숨어 있었다. 만석은 주먹을 쥐었으나 대들지 못했다. 박가 뒤에는 장정둘이 서 있었고 그들의 팔뚝은 밧줄처럼 굵었다. 박가는 낮게 말했다. 보름까지 기다린다 했으나 네 꼴을 보니 보름도 길다. 사흘 뒤에도 돈을 못 내면 배부터 가져가겠다. 배가 없으면 네 몸이라도 부릴 터이니 그리 알아라. 그는 돌아서며 마루 끝에 놓인 젖은 해초를 힐끗 보았다. 이 집에는 바다 냄새가 너무 깊구나. 산사람 집인지 물귀신 굴인지 모르겠다. 박가가 떠난 뒤 만석은 마당에 주저앉았다. 햇빛은 있었으나 몸은 얼음장 같았다. 부엌 문틈에서는 또다시 짠 냄새가 났고 아궁이 안에 재는 누가 손가락으로 헤집은 듯 둥글게 파여 있었다. 그는 술병을 찾아 들었으나 비어 있었다. 돈, 돈, 돈.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탄식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웠다. 그때 담 너머에서 과부 연심의 목소리가 들렸다. 만석아, 네 어머니가 정말 떠나셨다면 왜 그분 집신 한 켤레가 아직 섬돌 밑에 있느냐. 만석은 벌떡 일어났다. 연심은 물동이를 옆구리에 끼고 담장 너머로 그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비난보다 더 무서운 차가운 의심이 서려 있었다. 만석은 헛웃음을 지었다. 늙은이가 낡은 집신을 버리고 새 신을 신고 갔겠지. 연심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네 집에 새 신이 있었더냐. 그리고 그분은 새 신을 신어도 오른발을 끌었다. 우물가에 새 발자국은 없었고 내 마루에는 물 발자국만 있었다. 만석은 순간 목이 막혔다. 남의 집 사정을 그리 캐는 까닭이 무엇이오. 만석은 담장 가까이 다가가 으르렁거렸다. 과부라 할 일이 없으니 남의 어미 행방까지 헤아리오. 그 말에 연심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나는 남의 어미가 아니라 굶어도 네 밥그릇에 밥을 덜어주던 늙은이를 기억할 뿐이다. 그분이 내게 마지막으로 한 말도 기억한다. 내 아들이 속이 험해도 본래 나쁜 아이는 아니었다 하셨지. 그런데 지금 네 얼굴을 보니 그 말씀이 자꾸 틀린 말처럼 들리는구나. 만석은 더 듣지 않고 문을 쾅 닫았다. 하지만 닫힌 문은 소리를 막아도 기억을 막지는 못했다. 어미가 연심에게 얻어온 보리쌀을 몰래 자기 밥에 섞어주던 밤, 열병에 누운 그를 업고 눈길을 걸어 의원에게 가던 날, 폭풍 속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비를 기다리며 어린 만석의 귀를 손으로 막아주던 모습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만해라.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말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그의 속에서는 누군가 계속 대답했다. 그날 밤 만석은 억지로 잠을 청했다. 문 밖에는 바람이 없는데도 처마 끝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물속에서 느리게 숨을 내쉬는 것 같았다. 만석이 눈을 감자 검은 바다의 물살이 방바닥까지 밀려오는 꿈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그는 배 위에 있었고 그물은 가득 차 있었다. 기뻐하며 끌어올리자 그물 안에는 고기가 아니라 수십 개의 손이 들어 있었다. 손들은 모두 어미의 손처럼 말랐고 손톱 밑에는 검은 진흙이 끼어 있었다. 그 손들이 그의 목을 향해 뻗어올 때 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이불은 땀으로 젖었고 목에는 실제로 무엇인가 닿은 듯한 감촉이 남아 있었다. 그는 더듬거리며 등잔을 켰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목둘레에는 붉은 자국이 한 줄 나 있었다. 마치 가느다란 해초가 감겼다. 풀린 흔적 같았다.
그는 거울 조각을 들여다보다가 손을 떨었다. 아니다. 내가 잠결에 긁은 것이다. 하지만 손톱은 짧았고 붉은 자국은 손톱 모양이 아니라 그물 매듭처럼 물퉁불퉁했다. 사흘째 되는 날 만석은 더는 버틸 수 없어 배를 끌고 나갔다. 바깥의 장정들이 이미 포구에서 그의 배를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자 말을 낮추었다. 예전에는 그의 거친 성미를 두려워해 입을 다물었으나 이제는 두려움보다 꺼림칙함이 앞섰다. 만석은 그 눈길들을 등 뒤에 매단 채노를 저었다. 바다는 희한하게 맑았다. 물밑의 돌과 해초가 다 보일 만큼 투명했으나 그 투명함은 아름답기보다 속을 들여다보는 눈 같았다. 그가 그물을 던지자 물결이 둥글게 퍼졌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만석은 조심스레 숨을 내쉬었다. 햇살이 물 위에 부서지고 멀리 다른 배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보아라. 귀신 같은 것은 없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그물을 끌어당겼다. 그런데 그물이 어느 순간 바닥에 붙은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온몸에 힘을 실어 잡아당겼다. 그때 물속 깊은 곳에서 낮은 울림이 올라왔다. 그것은 바위 긁히는 소리 같기도 하고 늙은 여인의 가슴에서 나오는 기침 같기도 했다. 그물은 갑자기 풀려 올라왔다. 만석은 뒤로 넘어질 뻔하며 배 안에 주저앉았다. 그물 안에는 고기 몇 마리가 퍼덕이고 있었으나 그보다 훨씬 많은 해초가 엉겨 있었다. 해초 사이에서 하얀 것이 번쩍였다. 만석은 처음에는 조개 껍데기라 생각했다. 그러나 손으로 집어 올리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것은 은비녀였다. 자신이 그 밤 품에 넣고 돌아와 집 궤장 밑에 숨겨둔 바로 그 비녀였다. 비녀 끝에 꽃무늬에는 검은 진흙이 끼어 있었고 그 사이로 머리카락 한 올이 감겨 있었다. 만석은 미친 듯이 품속을 뒤졌다. 분명히 비녀는 집에 있어야 했다. 그는 배바닥을 뒤지고 허리춤을 만졌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누가 훔쳐 바다에 던진 것이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이는 바다뿐이었다. 그때 바람 한 점 없던 물 위에 잔물결이 생겼다. 배 옆으로 해초 무리가 떠올랐고 그것들은 물결을 거슬러 만석 쪽으로 다가왔다. 마치 깊은 곳에서 누군가 머리카락을 풀고 올라오는 듯했다. 만석은 그물을 버리고 노를 잡았다. 폭우로 돌아온 그는 곧장 집으로 뛰어갔다. 궤장 밑을 뒤지자 흙먼지만 나왔다. 비녀를 감싸두었던 헝겊은 젖어 있었고 그 위에는 짠물이 방울방울 맺혀 있었다. 만석은 그 헝겊을 움켜쥐고 한참 동안 숨도 쉬지 못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찾는 것이 그것이냐? 그는 돌아보았다. 문 밖에는 마을 무당 옥분이 서 있었다. 붉은 치마 끝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고 그녀의 눈은 밤새 울다 온 사람처럼 붉었다. 내 집 문턱을 넘자 옥분은 마을에서 두려움과 멸시를 함께 받는 여인이었다. 굿을 잘한다는 소문도 있었고 남의 약점을 잡아 재물을 뜯는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녀는 만석의 얼굴을 보며 천천히 웃었다. 산 사람이 바다 냄새를 조금 묻혀오는 것은 흔한 일이다. 허나 죽은 물이 사람 목덜미에 붙어 있는 것은 드문 일이지. 만석은 애써 큰 소리쳤다. 무당년이 남의 집에 와서 무슨 헛소리냐. 옥부는 그의 목에 붉은 자국을 가리켰다. 헛소리는 네가 하늘과 바다 앞에서 이미 했을 터다. 만석은 달려들 듯 했으나 옥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어미가 어디 있는지 나는 묻지 않겠다. 묻지 않아도 물이 말해 주니 말이다. 다만 물기가 한 번 사람 목을 기억하면 쉬이 있지 않는다. 풀어달라 빌려면 큰 굿이 필요하고 큰 굿에는 큰 재물이 필요하지. 만석은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었다. 결국 돈 달라는 말이구나. 옥부는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돈이 아니라 목숨값이다. 그날 밤 옥부는 만석에게 닭 3마리 흰쌀 1말, 은전 5잎을 요구했다. 만석은 이를 갈았지만 거절하지 못했다. 그는 박가에게 갚아야 할 돈도 없었으나 죽은 어미가 문 밖에서 부르는 밤을 더 견딜 자신도 없었다. 옥부는 마당에 짚을 깔고 촛불을 세웠다. 푸른 연기가 올라가자 개들이 멀리서 울부짖었다.
그녀는 방울을 흔들며 중얼거렸고 만석은 문지방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었다. 구판의 냄새는 향냄새와 닭피 냄새 젖은 흙냄새가 뒤섞여 속을 뒤집었다. 옥분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물밑에 잠긴 늙은이여, 산자의 집 문턱을 넘지 말라. 네 원하는 네 팔자여. 아들의 목숨은 아직 끊지 말라. 그 말을 듣자 만석은 숨을 멈추었다. 그런데 촛불이 갑자기 한쪽으로 눕더니 마당 끝 장독대 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났다. 옥분의 방울 소리가 뚝 멈추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장독대 그림자 속에서 젖은 발자국 하나가 나타났다. 이어 또 하나. 발자국은 천천히 구판을 향해 다가왔다. 옥분은 뒤로 물러섰다. 나는 죄값을 받았을 뿐이다. 네가 지은 죄까지 내가 막지는 못한다. 그녀는 닭과 쌀을 그대로 둔 채 허둥지둥 대문 밖으로 달아났다. 만석은 혼자 마당에 남았다. 촛불들은 하나씩 푸르게 변했고 닭들은 목이 눌린 듯 소리 없이 퍼덕였다. 발자국은 그의 앞에서 멈추었다. 아무 모습도 없었으나 만석은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싶지 않았으나 다리가 저절로 꺾였다. 어머니,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왔고 곧바로 그는 입을 틀어막았다. 응답은 없었다. 대신 마당 한복판의 물기가 둥글게 번지더니 그 안에 검은 바다의 모습이 비쳤다. 달빛 없는 밤, 흔들리는 작은 배, 그리고 물 위로 올라왔다 사라지는 하얀 손. 만석은 눈을 감으려 했으나 감을 수 없었다. 물그림자 속에서 노파의 손이 보였다. 그 손은 자신을 끌어내리지 않고 오히려 배를 밀어주던 손처럼 보였다. 만석의 목에서 울음이 터지려 했으나 그는 이를 악물었다. 죄를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다음 날 옥부는 마을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다. 만석의 집에는 물기가 붙었고 그 물기는 굿으로도 물러나지 않았다는 말이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혀를 찼으나 속으로는 오래전부터 품은 의심을 키웠다. 우물가에서 안악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어머니가 친척 집에 갔다면 왜 꿈에 젖은 저고리를 입고 나타나겠느냐. 어젯밤 우리 집개가 바다 쪽이 아니라 만석이 집을 보고 울더라.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포구와 장터를 돌아 박가의 귀에도 들어갔다. 박가는 그 소문을 돈으로 바꿀 줄 아는 자였다. 그는 만석을 불러 객주집 뒤편 창고로 데려갔다. 창고 안에는 말린 생선 냄새와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다. 박가는 문을 닫고 낮게 말했다. 아는 네 죄가 무엇인지는 내 알 바 아니다. 다만 죄 있는 자는 입막음에도 돈이 든다. 네 배와 집문서를 내게 넘겨라. 그러면 관아에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겠다. 만석은 이를 갈며 물었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협박하오. 박가는 웃었다. 증거는 바다가 갖고 있고 바다는 언젠가 토한다. 만석은 그 자리에서 박가의 멱살을 잡았다. 그러나 박가의 장정들이 그를 벽에 밀어붙였다. 등뼈가 나무 기둥에 부딪히며 숨이 끊길 듯했다. 박가는 그의 귀 가까이 입을 대고 말했다. 불효자는 마을에서도 오래 살기 어렵다. 네가 버틴다면 내가 먼저 네 어미 무덤 없는 사연을 관아에 말하겠다. 그러니 얌전히 내 밑으로 들어와라. 만석은 분노와 공포 사이에서 몸을 떨었다. 어미를 없애면 짐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이 그의 목에 새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날부터 만석은 박가의 배를 대신 몰고 나가야 했다. 자기 배는 빼앗길 위기에 놓였고 잡은 고기의 절반 이상은 박가의 창고로 들어갔다. 새벽 어둠 속에서 그는 혼자 노를 저으며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미 하나만 없으면 살 줄 알았는데 왜 더 깊은 구렁으로 떨어지는가?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그 답을 들을까 두려워 더 세게 노를 저었다. 바다는 노끝마다 검푸른 숨을 토했고 배 옆에는 늘 해초 한 줄기가 따라붙었다. 며칠 뒤 만석은 큰 고깃대가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다시 검은여 근처로 갔다. 박가의 빚을 갚고 옥분의 입을 막고 연심의 의심을 짓밟으려면 큰 돈이 필요했다. 욕심은 두려움보다 오래 버티는 불이었다. 그는 새 그물을 펼치며 낮게 말했다. 마지막이다. 이번에만 잡히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
그 순간 물밑에서 은은한 종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어미가 젊은 날 머리에 꽂던 은비녀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처럼 맑고 서늘했다. 만석의 손이 떨렸으나 그는 그물을 던졌다. 그물은 물속으로 아름답게 퍼졌다. 잠시 뒤 배가 기울 만큼 무거운 힘이 걸렸다. 만석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기쁨이 번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줄을 당겼다.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났고 그 피가 밧줄에 묻어 검게 변했다. 마침내 그물이 물 위로 솟구쳤다. 그 안에는 큼직한 고기들이 정말로 퍼덕이고 있었다. 그러나 고기들 사이마다 해초가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댔고 그 중심에는 어미의 낡은 보퉁이가 매달려 있었다. 보퉁이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그 물방울마다 비린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만석은 고기를 버릴 수 없었다. 그는 보퉁이를 떼어 바다에 던지려 했으나 해초가 그물코와 엉켜 손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칼을 꺼내 자르려는 순간 보퉁이 안에서 무언가 굴러나왔다. 그것은 작은 헝겊 주머니였다. 어미가 생전에 늘 품고 다니던 것으로 안에는 어린 만석의 탯줄을 말린 조각과 아비에 부러진 낚싯바늘이 들어있었다. 만석은 그것을 보자 온몸이 굳었다. 어미는 자신이 죽는 자리까지 아들의 처음 숨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이 그의 가슴을 찢었으나 이미 바다는 그의 눈물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때 그물줄이 갑자기 팽팽해졌다. 만석의 몸이 앞으로 끌려갔다. 그는 배전을 붙잡고 버텼으나 줄은 마치 물밑에 장정 수십이 당기는 듯했다. 해초가 줄을 타고 올라와 그의 손목을 감았다. 차갑고 미끈한 감촉이 살 속으로 파고들었다. 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칼로 해초를 베어냈다. 해초는 잘려나가면서도 붉은 물을 흘리는 듯했고 그 붉은 물은 곧 짠 거품에 섞여 사라졌다. 그는 겨우 그 물을 끊고 배 안에 쓰러졌다. 하늘은 맑았으나 그의 눈앞은 먹물처럼 어두워졌다. 그가 포구에 돌아왔을 때 마을 아이 하나가 그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저 아저씨 목에 풀뱀이 감겨 있어. 아이의 어미가 급히 아이 입을 막았으나 이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만석의 목으로 쏠렸다. 만석은 손으로 목을 더듬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창백했다. 연심이 한 걸음 다가와 말했다. 만석아, 이제라도 말하여라. 산 사람은 거짓을 먹고 오래 살 수 없고 죽은 이는 진실을 물고 끝내 떠오르는 법이다. 만석은 그녀를 밀치고 집으로 도망쳤다. 그날 밤 만석은 처음으로 어미의 이름을 불렀다. 사람들은 그 노파를 그저 만석 어미라 불렀으나 그녀에게도 분명 이름이 있었다. 순덕. 젊은 날에는 웃음이 많고 손이고와 마을 잔칫날마다 국수를 말던 여인. 만석은 어둠 속에서 그 이름을 떠올리자 목이 메었다. 순덕 어머니. 그 말이 나오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문 밖에 물소리가 멎고 아궁이제가 조용해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잘못했소.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그는 두려워 덧붙였다. 하지만 나도 살 길이 없었소. 그 핑계가 끝나자마자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다. 한 방울이 그의 이마에 닿았다. 차가웠다. 또 한 방울이 입술에 닿았다. 짰다. 만석은 고개를 들었다. 천장 석가래 사이에서 해초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마치 바다 밑바닥이 집 위에 엎어진 듯했다. 해초 끝에는 은비녀가 매달려 흔들렸고 그 비녀는 어둠 속에서 달빛보다 서늘하게 빛났다. 만석은 뒤로 물러나다 문지방에 걸려 넘어졌다. 그때 밖에서 박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만석아, 내일 관하로 가자. 네 어미 행방을 한번 밝히자꾸나. 문 밖에는 박가와 장정들 그리고 몇몇 마을 사람이 서 있었다. 연심도 그들 뒤에 있었다. 만석은 천장의 해초와 문 밖의 사람들 사이에서 갇힌 짐승처럼 숨을 헐떡였다. 박가는 담담히 말했다. 나는 네 빚을 받으러 왔으나 이제는 빚보다 더 큰 냄새가 난다. 네 어미가 살아있다면 데려오고 죽었다면 어찌 죽었는지 말해야 한다. 만석은 대답 대신 문고리를 붙잡았다. 그의 손끝에는 아직 바다 진흙이 말라붙어 있었다. 그 진흙은 아무리 씻어도 손금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다. 밤은 점점 깊어졌고 집 안팎의 숨소리가 모두 들릴 만큼 고요해졌다. 만석은 문을 열지 않았다. 사람들도 억지로 부수고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문 앞에 서서 기다렸다. 그 기다림은 관아의 형벌보다 무거웠다. 만석은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목을 감싸 쥐었다.
천장의 해초는 더 내려오지 않았으나 은비녀는 좌우로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다. 딸랑딸랑. 그 소리는 자장가 같기도 하고 상여방울 같기도 했다. 만석은 그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다. 도망칠 길은 아직 남았으나 벗어날 길은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만석은 밤새 문을 열지 않았다. 새벽빛이 지붕 끝을 희미하게 적실 무렵 문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의 발소리도 하나둘 멀어졌다. 바깥은 끝까지 남아있다가 해가 중천에 오르면 관아 포조를 데려오겠다. 그때는 내 입이 아니라 내 집 바닥까지 뒤질 것이다 하고 낮게 말했다. 그의 발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만석은 한참 동안 숨을 죽였다. 방 안에는 젖은 해초 냄새가 가득했고 천장에 매달린 은비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끝에 흔들리듯 딸랑거렸다. 만석은 마침내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도망쳐야 했다. 관아에 끌려가면 바가의 말 연심의 의심, 옥분의 굽한 그물 속에서 나온 보퉁이까지 모두 자신의 목을 조일 터였다. 그는 괴짝을 열어 남은 엽전 몇 입과 칼말은 보리떡을 헝겊에 싸넣었다. 그러나 손이 은비녀에 닿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손목까지 올라왔다. 그는 비녀를 버리려 했으나 이상하게 손가락이 펴지지 않았다. 마치 어미가 젊은 날 그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게 하던 힘이 다시 돌아온 듯했다. 나를 붙잡지 마시오. 만석은 허공을 향해 속삭였다. 이미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어찌하겠다는 것이오. 그 말은 사납게 나왔으나 끝은 떨렸다. 방구석에서는 밤새 젖어있던 물자국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다. 그 물자국은 둥글게 퍼지다가 노파가 앉아있던 자리 모양이 되었고 그 가운데에는 두 손을 모은 듯한 흔적이 남았다. 만석은 그 모습을 보자 가슴속 어딘가가 찢기는 듯했다. 어미는 죽는 순간에도 저렇게 빌었을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그는 대문을 조심스레 열고 뒷골목으로 빠져나갔다.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으나 잠든 집들마저 그를 보고 있는 듯했다. 처마 밑에 매달린 말린 생선들이 바람도 없이 흔들렸고 우물가의 두레박은 혼자 삐걱거렸다. 만석은 고개를 숙이고 포구 반대쪽 산길로 향했다. 다른 고을로 넘어가 배를 얻어 타면 멀리 도망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산길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는 낯익은 지팡이 하나가 길 한가운데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어미가 생전에 짚던 대나무 지팡이였다. 만석은 숨을 삼켰다. 그 지팡이는 집 부엌 뒤에 던져두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어찌 산길 앞까지 와 있단 말인가. 그는 발로 지팡이를 걷어차려 했으나 발끝이 닿는 순간 어미의 기침 소리가 산안개 속에서 들렸다. 얘야 그 길은 아니다. 목소리는 희미했으나 너무도 분명했다. 만석은 귀를 틀어막고 달렸다. 산길은 축축했고 낙엽 밑에서는 썩은 해초 냄새가 올라왔다. 바다에서 멀어지고 있는데도 바다는 그의 발밑으로 따라오는 듯했다. 한참을 달리던 만석은 갑자기 발을 헛디뎌 비탈 아래로 굴렀다. 흙과 돌이 등과 어깨를 때렸고 입안에는 피맛이 번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작은 계곡가에 엎드려 있었다. 계곡물은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어야 했으나 그날은 이상하게 짠 냄새가 났다. 물가에는 초라한 초막 하나가 있었고 문 앞에는 흰 수염의 늙은 나무꾼이 앉아 칼을 갈고 있었다. 나무꾼은 만석을 힐끗 보더니 말했다. 도망치는 발은 늘 제 그림자에 걸려 넘어진다. 누구의 그림자에 쫓기느냐? 만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낯선 늙은이에게 자기 죄를 털어놓을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발목이 시큰거렸다. 나무꾼은 말없이 그를 초막 안으로 데려가 거친 배로 상처를 묶어주었다. 초막 안에는 마른 약초 냄새와 장작 연기 냄새가 섞여 있었고 벽에는 낡은 그물 한 조각이 걸려 있었다. 만석은 그물을 보자 몸을 움찔했다. 나무꾼은 그 눈길을 놓치지 않았다. 그물은 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다. 어떤 그물은 사람이 제 손으로 던져 제 목을 잡기도 하지. 늙은이도 나를 신문하러 온 것이오. 만석이 거칠게 물었다. 나무꾼은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웃었다. 나는 신문하지 않는다. 산은 묻지 않고 물은 숨기지 않는다. 다만 사람만이 묻지도 않은 거짓을 줄줄 흘린다. 만석은 입을 다물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관아와 포절박가의 웃음이 떠올랐다. 나무꾼은 작은 솥에 물을 끓이며 말했다. 네 목에 붉은 자국이 있구나.
밧줄 자국도 아니고 손자국도 아니다. 해초가 사람 목을 기억한 자국이다. 만석은 벌떡 일어나려다 발목 통증에 주저앉았다. 무슨 헛소리요. 산속 늙은이가 해초를 어찌 안단 말이오. 나무꾼의 눈이 문득 깊어졌다. 내 아우도 바다에서 죽었다. 욕심 많은 선주가 풍랑 속에서도 그물을 거두라 하여 그물이 목을 감아 물속으로 끌고 갔지. 시신은 사흘 뒤 떠올랐으나 목에는 해초가 상여끈처럼 감겨 있었다. 그 뒤로 나는 알게 되었다. 바다는 억울한 숨과 탐욕스러운 숨을 구별한다. 그 말에 만석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나무꾼은 만석에게 뜨거운 물 한 사발을 내밀었다. 마셔라. 산물이라도 네 입에는 짜게 느껴질 것이다. 만석은 사발을 들었으나 입술에 닿자 정말로 짠맛이 났다. 그는 사발을 떨어뜨렸다. 물이 흙바닥에 번지며 작은 물웅덩이를 만들었다. 그물 속에 순간 노파의 얼굴이 비쳤다. 눈가가 깊게 패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으나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만석은 뒤로 물러나며 신음했다. 나무꾼은 조용히 말했다. 아직 네 어미가 너를 저주하지 않았구나. 그것이 더 큰 형벌이다. 어미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마시오. 만석은 마침내 소리쳤다. 초막에 얇은 벽이 떨렸다. 그 늙은이는 나를 평생 묶었다. 나는 먹이고 병구 안 하고 빚에 눌려 죽을 지경이었소. 내가 조금만 숨쉬려 하면 기침 소리로 내 목을 조였소. 말이 쏟아질수록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그러나 나무꾼은 화내지 않았다. 그리하여 네가 그 목을 끊어주었느냐? 아니면 네 목을 대신 끊었느냐? 만석은 입을 다물었다. 그 질문은 칼보다 날카로워 그의 속을 갈랐다. 초막 밖에서 까마귀가 울었다. 나무꾼은 천천히 일어나 벽에 걸린 그물 조각을 내렸다. 이것은 내 아우의 목을 감았던 그물이다. 나는 오래도록 선주를 미워했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다. 미움도 그물이라 붙잡고 있으면 내 목까지 조인다. 그래서 나는 관아이가 증언하고 선주는 벌을 받았고 내 아우는 비로소 꿈에 젖은 얼굴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그물 조각을 만석 앞에 놓았다. 네가 살고자 한다면 도망치지 말고 네가 던진 그물을 네 손으로 풀어라. 만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초막의 작은 창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검은 물밑 같았다. 자수하라는 말인가? 관아에 가서 어미를 깊은 바다에 밀었다고 말하라는 것인가? 그러면 형벌이 기다릴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바깥의 조롱 포졸의 매질이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도망친다 해도 해초는 꿈속으로 목덜미로 밥그릇 속으로 따라올 터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관아가 아니라 어미의 용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초막문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쪽으로 발자국이 났다. 발목을 다친 듯 끌린 흔적이 있다. 만석은 몸을 굳혔다. 박가가 포졸을 데려온 줄 알았다. 그러나 문을 연 것은 연심이었다. 그녀 뒤에는 마을 이장과 젊은 포졸 하나가 서 있었다. 연심은 만석을 보자 안도와 분노가 뒤섞인 얼굴을 했다. 여기 있었구나. 도망치면 네 어머니 혼도 더 깊은 물로 끌려갈 뿐이다. 만석은 눈을 피했다. 포졸은 칼자루에 손을 얹고 한 걸음 들어서 관아에서 찾고 있다. 포졸이 말했다. 내 어미 순덕 노인의 행방을 밝히라는 고발이 들어왔다. 객주 박가가 고발했으나 그 속셈이 깨끗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다. 네가 말하면 죄는 죄대로 다스리되 진실은 진실대로 가릴 것이다. 만석은 비웃듯 입술을 비틀었다. 관아가 언제부터 가난한 놈 진실을 들어주었소. 박가가 돈을 주면 내 죄가 아니어도 내 죄가 될 것이고 내 죄라면 더 크게 부풀릴 것이오. 포졸의 눈이 흔들렸다. 그 말에도 어느 정도 진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심은 초막 안으로 들어와 젖은 헝겊 주머니를 꺼냈다. 그것은 만석이 그물에서 떨어뜨린 어미의 주머니였다. 이것을 포구 아이가 주원에게 가져왔다. 안에는 네 탯줄과 네 아비의 낚싯바늘이 있었다. 순덕 어머니는 죽는 자리까지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단단했다. 나는 네 죄를 덮어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다만 박가 같은 자가 이 일을 빌미로 내 집과 배를 삼키게 두지 않으려 왔다. 악한 죄 위에 또 다른 악한 욕심이 자라면 죽은 이의 한은 더 깊어진다. 그 말에 만석은 고개를 들었다. 연심의 눈에는
미움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어미를 불쌍히 여겼고 만석을 미워했으나 동시에 박가의 탐욕이 진실을 흐리는 것을 막으려 했다. 나무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인이 옳다. 죄인은 벌을 받아야 하나 벌을 빌미로 도둑이 잔치를 벌여서는 안 된다. 포졸은 헝겊 주머니를 살펴보며 말했다. 관아에 가서 모두 말하라. 네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박가의 입이 네 운명을 쓸 것이다. 어느 쪽이 더 두렵겠느냐. 만석은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송금 사이에는 아직 검은 진흙이 끼어 있었다. 그는 며칠 동안 비누 대신 모래로 문질렀고 바닷물에 담그고 재로 비볐으나 지워지지 않았다. 그 진흙은 손에 묻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것 같았다. 그는 낮게 웃었다. 웃음은 곧 울음처럼 변했다. 내가 말하면 어머니가 떠나겠소. 연심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무꾼이 대신 말했다. 죽은 이는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자가 진실 앞에 서기 위해 찾아온다. 떠남은 그 뒤의 일이다. 결국 만석은 산길을 내려왔다. 발목은 아팠고 포졸은 그의 팔을 붙잡았으나 포승을 묶지는 않았다.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눈이 한꺼번에 그에게 꽂혔다. 어떤 이는 혀를 찾고 어떤 이는 문을 닫았으며 어떤 늙은이는 눈물을 훔쳤다. 만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포구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 어미의 기침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아주 희미한 미역국 냄새가 났다. 어린 시절 열병에서 깨어났을 때 어미가 끓여주던 바로 그 냄새였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박가가 와 있었다. 그는 새 옷을 입고 태어난 얼굴로 서 있었으나 만석이 연심과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자 눈썹이 꿈틀했다. 고울원은 나이가 지긋한 사내로 매서운 눈매를 가졌으나 피곤한 얼굴이었다. 그는 장부와 증거물을 앞에 놓고 물었다. 만석이라 하느냐? 네 어미 순덕 노인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마당은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해졌다. 만석은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다. 혀가 말라붙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품속의 은비녀가 차갑게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흙바닥의 차가움이 무릎뼈를 타고 올라왔다. 압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관아마당에 또렷이 울렸다. 박가의 눈이 번뜩였고 연심은 눈을 감았다. 고을원이 다시 물었다. 어디 있느냐? 만석은 두 손을 땅에 짚었다. 손끝이 떨렸다. 깊은 바다에 있습니다. 제가 배에 태워 데리고 나갔고 제가 밀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당 한편에 놓인 물동이가 이유 없이 흔들렸다. 맑은 물 위에 짠 거품이 한 줄 떠올랐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터졌다. 어떤 이는 천하의 짐승이라 욕했고 어떤 이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고을원의 얼굴도 굳어졌다. 어찌하여 그런 짓을 하였느냐. 만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가난이 무서웠고 빚이 무서웠고 늙은 어머니의 기침이 제 앞날을 막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은 제 욕심이 제 목을 조였고 제가 어머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버렸습니다. 그 말은 꾸민 것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핑계가 아니라 죄가 나왔다. 박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사또 이놈은 제 어미를 죽인 페류나입니다. 마을에 두면 화근이 되니 재산과 배는 빚 갚는 데 쓰게 하시고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저에게 빚진 장부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장부를 높이 들었다. 그러나 연심이 곧 나섰다. 사또 장부를 살펴주소서. 박가는 이 일을 알면서도 관아에 바로 알리지 않고 그 죄를 빌미로 만석의 집과 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죄인을 벌하되 탐욕 또한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을원은 장부를 받아 찬찬히 넘겼다. 그의 눈썹이 점점 찌푸려졌다. 이자는 처음 약정한 것보다 3배로 불어있구나. 여기에 적힌 도장도 만석의 것이 아니라 네 객주집에서 쓰는 상인 도장이다. 박가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웃으며 변명하려 했으나 포졸이 이미 장부에 다른 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만석뿐 아니라 여러 가난한 어부들의 이름과 부풀린 빚이 적혀 있었다. 고을원이 낮게 말했다.
불효자의 죄가 크다 하여 네 도둑질이 착 관아마당의 공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만석에서 박가에게도 옮겨갔다. 박가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연심을 노려보았다. 과부년이 무엇을 안다고 나서느냐. 그 순간 고을원이 탁자를 쳤다. 입을 삼가라. 진실을 말하는 입은 신분과 처지를 따지지 않는다. 박가는 입을 다물었으나 눈빛은 독했다. 만석은 그 광경을 멍하니 보았다. 그는 자신이 자수하면 곧장 끝장날 줄 알았으나 진실은 이상하게도 다른 어둠까지 끌어내고 있었다. 마치 바다가 밀물때 숨겨진 썩은 것을 함께 밀어올리듯이 고울원은 만석에게 다시 물었다. 네 어미를 밀어넣은 곳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느냐? 시신을 찾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자리를 밝혀 죄를 올려야 한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검은여 앞물길이 세 갈래로 도는 곳입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바깥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 관아문이 덜컹거렸다. 멀쩡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멀리 바다 쪽에서 북소리 같은 파도 소리가 들렸다. 늙은 나무꾼은 관아마당 끝에서 그 소리를 듣고 낮게 중얼거렸다. 바다가 증언을 들었구나. 고을원은 즉시 배를 내어 그곳을 살피라 명했다. 포졸들과 어부몇이 준비되었고 만석도 길을 가리키기 위해 함께 가야 했다. 박가는 자신도 가겠다며 따라붙었다. 제빛과 관련된 일이니 확인해야 합니다. 고을원은 차갑게 바라보며 허락했다. 연심도 가겠다고 나섰다. 순덕 어머니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이 하나쯤은 곁에 있어야 합니다. 만석은 그녀를 말리고 싶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자신은 누구에게 무엇을 명할 처지가 아니었다. 배가 포구를 떠날 때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바닷가에 모였다. 하늘은 낮인데도 저녁처럼 어두웠고 바람에는 소금과 진흙 냄새가 짙게 섞였다. 만석은 배 앞머리에 앉아 물길을 가리켰다. 손끝은 떨렸고 목에 붉은 자국은 다시 뜨거워졌다. 연심은 그의 옆에서 작은 그릇에 흰쌀과 미역국을 담아들고 있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위로다. 죽은 이가 굶주린 채 물밑에 있지 않도록. 그녀의 말에 만석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미를 죽인 아들은 차마 바치지 못한 밥을 이웃 여인이 대신 들고 있었다. 검은 여가 가까워지자 바다는 갑자기 잠잠해졌다. 노젓는 소리마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그곳은 만석의 어미를 밀었던 자리와 조금도 달라 보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너무 같아서 더 무서웠다. 배 바닥에서는 그날 밤과 같은 해초 냄새가 올라왔고 물 위에는 흰 거품이 손가락처럼 펴졌다. 오므라들었다. 포졸이 그물을 내리려 하자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심하시오. 저 물길은 그냥 물길이 아닙니다. 박가가 비웃었다. 죄 많은 놈 눈에는 물도 귀신으로 보이는 법이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물속에서 무언가가 그물을 잡아당겼다. 비켜라. 겁쟁이들이라 힘도 못 쓰는구나. 그는 직접 줄을 잡아당겼다. 바로 그 순간 해초 한 줄기가 물 위로 튀어올라 그의 손목을 감았다. 박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사람들은 놀라줄을 놓칠 뻔했다. 만석은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멎는 듯했다. 바다는 자신만을 향해 있지 않았다. 거짓과 탐욕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물은 천천히 올라왔다. 해초와 진흙이 뚝뚝 떨어졌고 그 사이에서 낡은 저고리 조각과 뼈처럼 하얀 나무빛 하나가 나왔다. 연심은 입을 막고 울음을 삼켰다. 그 빛은 순덕 노인이 생전에 머리를 빗을 때 쓰던 물건이었다. 만석은 무릎을 꿇고 그물을 붙잡았다. 어머니 불효한 놈이 왔습니다. 이제라도 말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시고 다만 더는 차가운 물속에서 떨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파도 위로 흩어졌다. 그러자 물속 깊은 곳에서 은은한 빛이 한 번 번졌다. 그 빛은 은비녀의 빛과 닮았으나 훨씬 부드러웠다. 배 곁으로 해초가 떠올라 둥글게 모이더니
마치 길을 내듯 한쪽으로 갈라졌다. 어부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저기 물 위로 무엇이 뜹니다. 모두가 바라보았다. 해초에 감긴 작은 보퉁이 하나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그것은 어미의 마지막 보퉁이였고 안에는 젖은 저고리와 은비녀를 감쌌던 헝겊, 그리고 만석이 어린 시절 삐뚤게 쓴 글 조각이 들어있었다. 어미에게 처음 배운 글씨로 적은 한마디. 어머니 오래 사세요. 그 글자는 바닷물에 번져 거의 사라졌으나 뜻많은 칼처럼 남아 만석의 가슴에 밝혔다. 만석은 그 글 조각을 붙잡고 무너졌다. 울음은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터져나왔다. 어머니, 제가 짐승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밥이었고 제 옷이었고 제 숨이었는데 제가 그 숨을 끊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위로하지 않았다. 위로받을 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도 그를 막지도 않았다. 그 울음은 벌의 시작이었고 진실의 문이었다. 연심은 미역국 그릇을 물 위에 조심스레 띄웠다. 따뜻한 김은 찬바람 속에서 흩어졌고 그 냄새가 잠시 바다에 썩은 해초 냄새를 밀어냈다. 그때 멀리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났다. 하늘에는 번개가 없었다. 소리는 물밑에서 올라왔다. 배 밑에 그림자가 커지더니 검은 해초무리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포졸이 외쳤다.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물줄은 아직 배에 묶여 있었고 박가는 그 틈에 보퉁이 소금 부치를 찾으려 손을 뻗었다. 연심이 놀라 소리쳤다. 지금도 재물을 보느냐? 박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죽은 자에게 은이 무슨 소용이냐. 산자의 빚부터 갚아야지. 그 말이 끝난 순간 바다가 마침내 분노한 듯 솟구쳤다. 해초가 박가의 발목을 감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장정들을 찾았으나 장정들도 겁에 질려 물러났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자신을 협박한 자였으나 눈앞에서 물속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박가의 팔을 붙잡았다. 손을 놓지 마시오. 박가는 공포에 질려 그의 소매를 찢을 듯 움켜쥐었다. 그러나 물밑의 힘은 너무도 강했다. 만석의 목에 다시 해초 같은 압박이 감겨왔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어미를 밀어넣던 밤 노파가 느꼈을 공포가 바로 이것이었다. 만석은 이를 악물고 칼을 뽑아 해초를 베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손바닥에서 피가 흘러 밧줄에 스몄다. 어부들이 정신을 차리고 함께 줄을 당겼다. 마침내 박가의 발목에서 해초가 끊어졌고 그는 배 안으로 나뒹굴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다. 박가는 숨을 헐떡이며도 보퉁이를 놓지 않았다. 그 모습에 포졸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탐욕은 물기보다 질기구나. 박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발목에는 해초 자국이 검게 남아 있었다. 배가 폭우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들이 가져온 보퉁이와 빗 저고리 조각을 보고 모두 침묵했다. 더 이상 순덕 노인의 실종은 소문이 아니었다. 만석의 죄도 박가의 탐욕도 바다가 밀어올린 증거 앞에서 숨을 곳이 없었다. 고을원은 포구까지 나와 물건들을 살핀 뒤 엄숙히 말했다. 내일 관아에서 다시 문초를 열겠다. 오늘 밤은 순덕 노인의 혼을 위해 등불을 밝혀라. 그리고 누구든 이 일을 제물로 흥정하려 들면 그 또한 함께 죄를 물을 것이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포구에 작은 등불을 띄웠다. 등불들은 파도 위에서 흔들리며 먼 바다로 흘러갔다. 만석은 포승에 묶이지 않은 채 관아 헛간에 갇혔으나 스스로 문 앞에 앉아 도망치지 않았다. 연심이 물 한 그릇을 가져다 주자 그는 고개를 숙였다. 왜 나를 돕소? 나는 도움받을 사람이 아니오. 연심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너를 돕는 것이 아니다. 순덕 어머니가 평생 지키려 한 마지막 사람의 입에서 진실이 끝까지 나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그분을 위한 일이다. 만석은 물그릇을 받아들었다. 이번에는 물이 짜지 않았다. 그는 그 한 모금을 오래 입에 머금었다가 삼켰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물이 마치 불에 그을린 속을 조금 적시는 듯했다. 그러나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헛간 지붕 위에서 바람이 불고 멀리 바다에서는 다시 낮은 소리가 들렸다. 딸랑딸랑. 은비녀가 흔들리는 소리였다. 만석은 눈을 감았다. 이제 그는 알았다. 자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진실이 문을 열었으나 그 문 너머에는
아직 심판의 바다가 검게 출렁이고 있었다. 관아의 새벽은 바다보다 차가웠다. 만석은 헛간 문틈으로 스며드는 푸른 빛을 보며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집더미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자니 제 목에 남은 붉은 자국이 점점 더 뜨거워졌다. 손으로 더듬으면 살갗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속살 깊은 곳에서는 미끈한 해초가 천천히 조여오는 듯했다. 어머니, 오늘은 어디까지 말해야 합니까? 그가 어둠 속에 묻자 대답 대신 처마 끝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다. 똑하는 소리는 마치 재판을 알리는 나무망치처럼 헛간 바닥을 울렸다. 해가 오르자 포졸들이 관아 마당에 멍석을 깔고 증거물을 하나씩 올려놓았다. 젖은 저고리 조각하얀 나무빛 해초에 감겼던 낡은 보퉁이 탯줄, 주머니 바닷물에 번진 어린 글씨, 그리고 은비녀가 그 위에 놓였다. 은비녀는 햇빛을 받았으나 따뜻하게 빛나지 않았다. 오히려 밤바다에서 건져 올린 달조각처럼 서늘했다. 사람들은 멍석 주위로 모였고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가난한 노파 하나의 죽음이 이토록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올 줄 몰랐다는 듯 모두 숨을 아꼈다. 고을원은 관복을 갖추고 자리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니라 지친 슬픔이 어려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두 가지를 밝힌다. 하나는 아들이 어미를 어찌하였는가 하는 죄요. 다른 하나는 그 죄를 빌미로 산 자들이 어떤 탐욕을 부렸는가 하는 죄다. 박가는 한쪽에 무릎 꿇고 있었고 그의 발목에는 검은 자국이 아직 선명했다. 그는 연신 장부 쪽을 훔쳐보았다. 만석은 포졸의 손에 이끌려 마당 한복판에 섰다. 햇빛은 밝았으나 그의 발밑 그림자는 물에 젖은 듯 검었다. 고을원이 물었다. 만석아, 네가 어미 순덕 노인을 배에 태워 검은녀 앞 깊은 물길로 데려갔느냐? 만석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합니다. 네 손으로 밀었느냐? 그 물음의 마당이 더욱 조용해졌다. 멀리 포구에서 파도치는 소리만 들렸다. 만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그러합니다. 제 손으로 밀었습니다. 누군가 낮게 욕을 삼켰고 어떤 늙은 안악은 가슴을 치며 돌아섰다. 만석은 그 소리들을 모두 들었다. 예전 같으면 분노했을 것이나 이제는 그 하나하나가 당연한 돌멩이처럼 제 몸에 떨어졌다. 어찌하여 그랬느냐? 고을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마당 끝까지 닿았다. 만석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핑계를 대려면 수십 가지가 있었다. 가난빛 바가에 이자 병든 어미의 약값 굶주린 마을의 차가운 눈.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은 이미 어미를 물속으로 밀던 순간 자신이 숨은 나무 판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마음이 먼저 썩었습니다. 가난은 죄를 짓게 한 칼이 아니었고 제 욕심이 그 칼을 잡은 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짐이 아니라 제 뿌리였는데 제가 뿌리를 베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연심은 눈을 감았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놀람이 스쳤다. 그들은 만석이 마지막까지 발뺌하거나 박가에게 죄를 떠넘길 줄 알았다. 그러나 만석은 처음으로 자신을 감싸던 거짓의 껍질을 벗고 있었다. 고을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은비녀를 집어들었다. 이 비녀는 어디서 나왔느냐? 만석은 손을 떨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끝까지 품고 있던 것입니다. 제가 빼앗아 숨겼으나 바다가 다시 그 물속에 올렸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옮긴 것이 아니라는 뜻이냐? 그리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박가가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사또 죄인이 귀신과 바다를 끌어들여 제 죄를 괴상하게 꾸미고 있습니다. 물건이야 누군가 훔쳐 던졌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을원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네가 말하기 전에 먼저 네 장부부터 말해야겠다. 포졸이 장부를 펼쳐들었다. 그 안에는 어부들의 이름 빌린 곡식, 갚은 돈,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자가 얽혀 있었다. 어떤 빚은 갚은 뒤에도 다시 살아났고 어떤 도장은 당사자의 것이 아니었다. 마당 뒤쪽에서 몇몇 어부들이 술렁였다. 한 늙은 어부가 앞으로 나왔다. 그는 허리가 굽고 손가락 몇 개가 없었다. 사또, 저 장부에 제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3년 전 이미 빚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박가가 비 오는 날 제 아들이 찍지도 않은 도장을 들고 와 다시 갚으라 했습니다. 따지면 배를 못 대게 하고 고기를 사주지 않겠다 협박했습니다. 박가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늙은이가 기억을 잃었구나.
그러나 곧 다른 어부도 나왔다. 저도 당했습니다. 또 다른 여인이 말했다. 남편이 죽은 뒤에도 박가는 장례비 이자를 붙였습니다. 마당의 침묵은 분노로 바뀌어갔다. 고을원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다. 차례로 말하라. 오늘은 죽은 노파의 억울함만이 아니라 산자들이 오래 눌러온 억울함도 함께 듣겠다. 박가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만석을 노려보았다. 만석이 자수하지 않았다면 이 장부도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박가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사또, 저 불효자의 죄를 흐리지 마십시오. 제 장부에 작은 착오가 있다 해도 어미를 죽인 죄와 어찌 같습니까? 고을원이 낮게 대답했다. 죄의 무게가 다르다 하여 작은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탐욕은 종종 큰 죄의 그늘에서 자란다. 그때 무당 옥분도 포졸에게 이끌려 들어왔다. 그녀는 전날의 위세를 잃고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다. 고을원이 물었다. 너는 만석의 집에서 구슬하고 재물을 받았느냐? 옥부는 눈치를 살피다. 고개를 숙였다. 그러합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옥부는 입술을 달싹였다. 처음에는 돈을 뜯으려 했습니다. 만석의 죄냄새가 짙어 겁을 주면 얻을 것이 있다 여겼습니다. 허나 구판에서 젖은 발자국이 스스로 생겼고 촛불이 푸르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그 집을 다시 보기도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고을원은 옥분의 말을 고지곳대로 귀신의 증언으로 삼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돈을 탐해 죄인의 두려움을 이용한 것은 분명했다. 그는 엄하게 말했다. 무당이라 하여 사람의 공포를 잡아먹을 권리는 없다. 네, 죄도 따로 물을 것이다. 옥부는 머리를 조아렸다. 만석은 그녀를 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한때 자신을 겁주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둘마당 한복판의 빛 아래 끌려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빛이 자신을 구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벌거벗기고 있었다. 연심은 순덕 노인의 탯줄 주머니를 들고 앞으로 나왔다. 사또의 주머니는 순덕 어머니가 늘 품고 다니던 것입니다. 그분은 가난해도 아들의 어린 흔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만석의 죄를 가볍게 해달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물건들이 장사꾼의 돈놀이나 소문꾼의 입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순덕 어머니는 살아서도 가난 때문에 작아졌고 죽어서도 아들의 죄 때문에 이름을 잃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분을 만석의 어미가 아니라 순덕이라는 사람으로 불러주십시오. 그 말은 마당을 부드럽게 그러나 깊게 흔들었다. 고을원은 한동안 주머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옳은 말이다. 죽은 이는 누구의 소유가 아니며 가난한 이의 이름도 관아 기록에 온전히 남아야 한다. 기록하라. 죽은 이는 순덕포구 마을의 여인 남편을 바다에 잃고 외아들을 길렀으나 그 아들의 손에 깊은 바다에 빠졌다. 서리가 붓을 들었다. 먹물이 종이에 스며드는 소리가 기이하게도 크게 들렸다. 만석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어미의 이름이 세상에 새겨지는 것을 보았다. 재판은 해가 기울 때까지 이어졌다. 박가의 장부는 낱낱이 뜯겼고 어부들의 증언이 쌓였다. 박가는 끝까지 발뺌했으나 장정 하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주인께서 만석의 죄를 의심하고도 바로 고발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먼저 집문서와 배를 빼앗은 뒤 말을 꺼내도 늦지 않다 하셨습니다. 박가는 벌떡 일어나 장정을 때리려 했으나 포졸들이 붙잡았다. 고을원은 분노를 누르며 말했다. 불효자의 죄를 빌미로 불이한 재물을 취하려 한 자, 내 혀도 그물과 같아 사람 목을 조였구나. 마침내 고을원은 판결을 내렸다. 만석은 어미를 죽인 죄로 엄한 형벌을 받고 먼 곳으로 유배되어 평생 속죄의 노역을 하게 되었다. 또한 순덕의 혼을 달래는 죄를 직접 준비하고 어미의 마지막 자리로 가서 사죄하게 하였다. 박가는 부정한 장부를 불태우고 빼앗은 재물을 돌려주며 곤장을 맞은 뒤 고을 밖으로 내쫓기게 되었다. 옥부는 받은 재물을 돌려주고 한동안 굿을 금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판결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누구도 완전히 기뻐하지 못했다. 벌은 내려졌으나 죽은 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마지막 일이 남아 있었다. 고을원은 포졸과 어부 면연심과 나무꾼 그리고 포승에 묶인 만석을 데리고 검은 여
앞바다로 나가게 했다. 바가도 죗값의 일부로 배에 태워졌다. 그는 발목에 검은 자국을 천으로 감쌌으나 자국은 천 밖으로도 어둡게 번져 보였다. 하늘에는 별이 없었고 다른 구름 뒤에 숨어 있었다. 바람은 잠잠했으나 바다는 숨을 참고 있는 짐승처럼 무거웠다. 배가 물길 중심에 닿자 누구도 명하지 않았는데 노가 저절로 멈춘 듯 고요가 내려앉았다. 연심은 준비해온 밥과 미역국 순덕이 좋아하던 말은 조개 몇 개를 작은 재상 위에 올렸다. 만석은 포승에 묶인 손으로 술잔을 들 수 없었기에 포졸이 잠시 손을 풀어주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들었다. 어머니 순덕님, 그는 처음으로 어미를 공손히 불렀다. 불효한 아들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굶을까 밥 한 술을 아끼던 그 손을 제가 물속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러주던 그 입을 제가 파도 속에 묻었습니다. 저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니 남은 숨으로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말을 마친 만석은 술을 물 위에 따랐다. 술은 퍼지지 않고 잠시 둥글게 모여 있었다. 이어 해초 무리가 조용히 떠올라 술자리를 둘러쌌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만석은 밥 한 숟갈을 집어 물 위에 놓으려 했다. 그런데 손이 떨려 밥알이 배바닥에 떨어졌다. 그 순간 그는 어린 날의 기억을 보았다. 자신이 밥을 엎었을 때 어미가 손으로 주워 먹으며 쌀 한 톨에도 땀이 들었다고 웃던 얼굴. 만석은 결국 울음을 참지 못하고 배바닥에 엎드렸다. 그 울음이 깊어질수록 바다는 잔잔해졌다. 멀리서 희미한 흰빛이 떠올랐다. 처음에는 파도 거품인 줄 알았으나 곧 그것이 물 위에 선 노파의 형상처럼 보였다. 누구도 똑바로 보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같은 따스함과 서늘함을 느꼈다. 만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다. 용서하지 마십시오. 다만 한 번만 어머니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바람 한 줄기가 그의 젖은 머리를 스쳤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처럼 들렸다. 살아버를 받아라. 그 말은 축복도 저주도 아니었다. 만석에게는 그 어떤 형벌보다 무겁고 분명한 명령이었다. 그는 이 말을 배바닥에 찧었다. 그러겠습니다. 살아서 받겠습니다. 그 순간 해초들이 천천히 물러났다. 물 위에 흰빛도 흐려졌다. 연심은 눈물을 닦으며 재상 위에 미역국을 바다에 띄웠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파도 위로 번지자 그동안 코를 찌르던 썩은 해초 냄새가 조금 옅어졌다. 어부 하나가 낮게 말했다. 순덕 노인이 이제 밥을 받으셨나 봅니다. 누구도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가는 그 고요를 견디지 못했다. 그는 배 뒤편에서 조용히 몸을 움직였다. 포졸들이 제사의 마음을 빼앗긴 틈을 타 보퉁이 옆에 놓인 은비녀를 훔쳐 품에 넣은 것이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물건의 간만 보였다. 그러나 바다는 작은 탐욕도 놓치지 않았다. 박가가 은비녀를 품는 순간 배 밑에서 둔한 소리가 났다. 이어 해초 한 줄기가 번개처럼 솟아올라 그의 목을 스쳤다. 박가는 비명을 삼키며 은비녀를 떨어뜨렸다. 은비녀는 배바닥을 굴러 만석 앞에 멈추었다. 고을원이 날카롭게 물었다. 아직도 훔칠 것이 남았느냐? 박가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물에 빠질까 옮기려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배 주위의 바다가 다시 검게 일렁였다. 이번에는 순덕의 혼이 아니라 그보다 더 거칠고 낮은 무언가가 물밑에서 움직이는 듯했다. 나무꾼이 숨을 죽이며 말했다. 저것은 억울한 혼이 손길이 아니다. 탐욕이 불러낸 물그림자다. 해초들은 박가의 발목뿐 아니라 허리까지 감기 시작했다. 포졸들이 붙잡았지만 그의 몸은 점점 배 밖으로 끌려갔다. 만석은 반사적으로 박가를 붙잡았다. 놓으면 죽소. 박가는 이번에도 살려달라 외쳤다. 그의 손톱이 만석의 팔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만석의 목에도 동시에 해초가 감겼다. 차갑고 질긴 줄기가 목젖을 누르자 숨이 막혔다. 그는 그 순간 또다시 그 밤으로 돌아갔다. 어미의 손가락을 떼어내던 감촉물에 떨어지던 소리, 하얀 손 하나. 그러나 이번에는 그는 밀지 않았다. 그는 목이 조여도 박가의 팔을 놓지 않았다. 내가 한 번 사람을 물에 버렸으니 두 번은 아니 된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으나 분명했다.
어부들과 포졸들이 힘을 합쳤다. 연심은 은비녀를 재상 위에 올리고 두 손을 모았다. 순덕 어머니 저 죄인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물에서 또 한 목숨이 끊기면 원한만 더 깊어집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만석의 목을 조이던 해초가 아주 조금 느슨해졌다. 그는 마지막 힘으로 박가를 배 안으로 끌어올렸다. 동시에 칼을 들어 자신의 목에 감긴 해초를 베었다. 해초는 끊어지며 검은 물을 뿌렸고 그 물이 그의 얼굴에 튀었다. 만석은 쓰러져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박가는 배바닥에 엎드려 덜덜 떨었다. 그의 품에서 은비녀를 감쌌던 작은 헝겊 조각이 빠져나왔다. 고을원은 그것을 보고 혀를 찼다.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서도 욕심을 놓지 못하면 굳이 귀신이 끌고 가지 않아도 스스로 깊은 물에 빠진다. 박가는 더는 대꾸하지 못했다. 그는 그날 이후 평생 발목과 목에 검은 자국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만석은 숨을 고르며 은비녀를 바라보았다. 그 비녀는 어미의 마지막 정이자 자신의 죄를 묶은 증표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다시 제상 위에 올렸다. 제사가 끝나자 바다는 조금씩 물러났다. 검은 여 주변을 감싸던 안개가 갈라지고 멀리 포구의 등불이 희미하게 보였다. 배가 돌아가는 동안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만석은 포승이 다시 묶인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다. 목은 부어올랐고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 어딘가에 처음으로 빈 공간이 생겼다.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그러나 거짓으로 덮어둔 검은 물이 빠지고 그 바닥에 썩은 돌들이 드러난 듯했다. 이튿날 아침 관아마당에서 박가의 장부가 불태워졌다. 먹으로 빽빽하던 이름들이 불꽃 속에서 뒤틀리고 부풀린 이자와 거짓 도장이 연기로 흩어졌다. 어부들은 자기 이름이 타오르는 것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박가는 곤장을 맞고 고을 밖으로 쫓겨났으며 옥부는 받은 재물을 돌려주고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숙였다. 만석은 형장 한쪽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형벌도 곧 시작될 터였다. 사람들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으나 더 이상 그에게 돌을 던지지도 않았다. 진실이 이미 가장 무거운 돌이 되어 그의 등에 얹혀 있었기 때문이다. 만석이 유백일에 오르기 전 고을원은 그에게 작은 보자기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순덕의 은비녀와 나무빛, 그리고 어린 글씨, 조각이 들어있었다. 이것들은 네 소유가 아니다. 네 죄를 잊지 않게 하는 짐이다. 유배지에 가서 날마다 한 번씩 어미의 이름을 쓰고 네가 저지른 일을 기록하라. 글로라도 거짓을 끊는 법을 배워라. 만석은 보자기를 두 손으로 받들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쉰 갈대처럼 거칠었지만 전날까지의 거짓된 기운은 없었다. 유배기를 떠나는 마을 어귀에서 연심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보리밥 한 덩이와 미역국을 대나무통에 담아 주었다. 만석은 참아받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내게 이런 것을 주지 마시오. 나는 밥을 받을 자격이 없소. 연심은 조용히 말했다. 내게 주는 밥이 아니라 순덕 어머니가 굶기지 않으려 했던 목숨이 아직 살아있으니 그 목숨으로 벌을 받으라는 뜻이다. 만석은 그 말을 듣고 두 손으로 음식을 받았다. 손등 위로 눈물이 떨어졌으나 그는 닦지 않았다. 길이 굽어 마을이 보이지 않게 될 때 만석은 마지막으로 바다 쪽을 돌아보았다. 검은 여는 멀리 작게 보였고 파도는 아침 햇살 아래 은빛으로 부서졌다.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했다. 저 바다는 어미를 삼킨 곳이자 자신의 죄를 토해낸 곳이었다. 그는 보자기를 품에 안고 낮게 말했다. 순덕 어머니 살아서 벌을 받겠습니다. 늙은 몸을 버린 죗값을 늙도록 갚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그의 목에 붉은 자국을 스쳤다. 통증은 남아있었으나 더는 조여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포구 마을에는 밤마다 푸른불이 뜨지 않았다. 만석의 집, 마루에 생기던 젖은 발자국도 사라졌다. 그러나 검은여 근처에서 욕심을 내어 그물을 너무 깊이 던지는 자가 있으면 해초가 그물코에 이상하리만큼 단단히 엉켰다. 마을 사람들은 그때마다 그물을 억지로 당기지 않고 조용히 손을 모았다. 순덕 노인이 아직 바다의 도리를 가르치시는구나.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고 누군가는 말없이 부모가 있는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선벌은 한 사람의 목숨만 겨누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깨우는 법이었다. 만석이 유배길에 오른 뒤 포구 마을에는 한동안 말소리가 줄었다. 사람들은 새벽이면 늘 하던 대로 그물을 고치고 배를 밀었으나 손끝마다 조심스러운 기색이 묻어 있었다. 누군가 늙은 부모에게 언성을 높이려 하면 곁이 사람이 낮게 기침했고, 밥상에서 노모의 그릇이 비어 있으면 아이들이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검은 엿 쪽으로 부는 바람은 예전처럼 짰지만 그 속에 섞여 있던 썩은 해초 냄새는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 냄새가 사라진 자리에 부끄러움이 남았음을 알았다. 순덕 노인의 이름은 관아 기록에만 남지 않았다. 연심은 마을 안악들과 의논해 포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아래 작은 돌무덤을 만들었다. 시신을 온전히 찾지 못했으니 무덤이라기보다 혼을 쉬게 하는 자리였지만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낮추었다. 돌무덤 곁에는 바람에 잘 견디는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고 그 아래에는 나무빛과 낡은 저고리, 조각을 작은 옹기에 넣어 묻었다. 은비녀는 만석이 유배지로 가져갔으나 그 자리에 남은 빈 흙도 이상하리만큼 서늘하고 정갈했다. 처음 제삿날 연심은 새벽부터 미역국을 끓였다. 멸치와 조개를 넣은 국물은 오래 끓을수록 깊은 향을 냈고 부엌 안에는 짠내 대신 따뜻한 김이 흘렀다. 그녀는 흰쌀밥 한 그릇을 소복이 담고 간장에 절인 무와 김 한 장을 곁들였다. 순덕 어머니 살아계실 적에는 남에게 밥을 덜어주느라 늘 그릇이 비셨지요. 오늘은 누구에게도 덜어주지 마시고 먼저 드십시오. 연심은 그렇게 말하며 돌무덤 앞에 상을 놓았다. 파도가 멀리서 조용히 대답하듯 밀려왔다. 마을 아이들도 하나둘 따라왔다. 그들은 어른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무서워하면서도 돌무덤 앞에서는 장난을 치지 않았다. 한 아이가 작은 조개 껍데기를 올려놓으며 물었다. 순덕 할머니가 정말 바다에서 나오셨어요. 연심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왔다기보다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신 게지. 사람이 부모의 밥그릇을 비워놓으면 집안이 먼저 깊은 바다가 된다. 아이는 그 말을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집에 돌아가 자기 할머니의 신을 가지런히 놓아드렸다. 작은 깨달음은 그렇게 조용히 자라났다. 박가는 고을 밖으로 쫓겨난 뒤에도 한동안 소문으로 돌아다녔다. 어느 장터에서 남의 돈을 또 굴리려다 발목에 검은 자국이 갑자기 부어올라 쓰러졌다는 말도 있었고, 술에 취해 잠들면 목을 쥐고 풀어라, 풀어라 하고 울부짖었다는 말도 있었다. 그가 정말 바다의 벌을 계속 받았는지 제 욕심이 만든 병에 시달렸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만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장부를 함부로 믿지 않았고 남의 공공을 이자 삼아 배를 불리는 일을 더럽게 여겼다. 옥부는 한동안 구판을 접고 우물가에서 물을 길었다. 예전에는 붉은 치마와 방울소리로 사람들을 겁주었으나 이제는 말수가 줄었다. 어느 날 그녀는 연심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귀신을 팔아 밥을 먹었으나 그날 이후 귀신보다 산 사람의 욕심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았다. 순덕 노인의 발자국을 보았을 때 내 방울이 왜 멈추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죽은 이는 돈을 달라 하지 않았고 진실만 달라 했지. 연심은 물동이를 들어 올리며 대답했다. 진실을 아는 것도 벌이니 그 벌을 오래 잊지 마시오. 고을원은 순덕의 일을 계기로 포구의 빛 장부를 다시 살폈다. 박가에게 눌려있던 어부들은 조금씩 자기 배를 되찾았고 억지 이자를 갚느라 팔았던 그물도 관아의 중재로 일부 돌려받았다. 완전히 넉넉해진 것은 아니었으나 사람들의 어깨가 조금 펴졌다. 그들은 새 그물을 엮을 때마다 맨 처음 매듭을 느슨히 두었다. 사람 목 조이는 매듭은 만들지 말자. 늙은 어부가 그렇게 말하면 젊은 어부들은 웃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바다에서 먹고 사는 자들은 매듭 하나에도 마음이 깃든다는 것을 배웠다. 유배지의 만석은 돌 많은 해안가에서 소금을 굽고 관아에 나무를 베며 살았다. 그곳의 바다는 고향 바다와 달랐지만 물결이 밀려올 때마다 그는 검은 열을 떠올렸다. 매일 저녁 그는 고을 원이 명한 대로 거친 종이에 어미의 이름을 썼다. 순덕. 처음에는 손이 떨려 글씨가 비뚤어졌고 먹물이 눈물에 번졌다. 어머니를 깊은 바다에 빠뜨린 죄의 굶주림을 핑계 삼아 은혜를 저버린 죄 살아벌을 받겠다고 맹세한 일. 그는
같은 말을 쓰고 또 썼다. 글자는 벌이었고 동시에 그가 거짓으로 돌아가지 않게 묶는 끈이었다. 그는 유배지에서 늙은 사람들을 보면 몸을 먼저 움직였다. 물동이를 든 노파가 있으면 대신 들어주었고 장작을 패다 넘어지는 노인을 보면 자기 손바닥이 찢어져도 일으켜 세웠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수상히 여겼다. 목에 희미한 붉은 자국이 있고 밤마다 바다를 향해 절하는 사내를 누가 쉽게 믿겠는가. 그러나 해가 바뀌고 또 바뀌자 그의 행동은 말보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 어느 노파가 그에게 말했다. 자네는 누구에게 그리 큰 빚을 졌기에 늙은이들만 보면 눈이 졌는가? 만석은 대답했다. 갚아도 갚아도 끝나지 않는 빚입니다. 그 빚은 세월을 먹고도 줄지 않았다. 비 오는 날이면 만석의 목자국이 다시 옥신거렸고 해초 냄새가 바람에 실리면 그는 숨을 멈추었다. 하지만 그 통증은 더 이상 그를 미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음을 알려주었다. 한 번은 젊은 죄수가 병든 아비가 귀찮다며 욕하는 것을 듣고 만석은 그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았다. 젊은이 부모의 기침은 네 잠을 깨우는 소리 같으나 언젠가는 그 소리라도 듣고 싶어 밤새 귀를 열게 된다. 내가 그 소리를 끄는 사람이라 안다. 젊은이는 처음에는 비웃었으나 만석의 목자국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고향 포구에서는 연심이 순덕의 돌무덤을 꾸준히 돌보았다. 봄이면 쑥을 캐어 떡을 올렸고 여름이면 시원한 물을 떠놓았으며 가을이면 해곡식 한 줌을 바쳤다. 겨울에는 마른 장작을 피워 돌무덤 곁에 온기를 남겼다. 춥지 마십시오. 이제는 아무도 문 밖에 세워두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면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어 낮은 소리를 냈다. 어느 해부터인가 돌무덤 곁에 소나무가 이상하게 푸르게 자랐다. 바닷바람에 꺾일 법도 한데 가지는 늘 바다 쪽이 아니라 마을 쪽으로 뻗었다. 마을 사람들은 순덕의 돌무덤을 두려움의 자리로만 보지 않게 되었다. 처음에는 천벌 이야기를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으나 시간이 지나자 그곳은 마음을 고치는 자리가 되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고 와서 한숨을 쉬기도 했고 가난한 아들이 병든 아비 약값 때문에 울며 앉아 있기도 했다. 연심은 그들에게 쉽게 충고하지 않았다. 다만 따뜻한 물 한 사발을 건네며 말했다. 속이 끓을 때 말부터 내뱉지 마시오. 바다에 던진 말은 언젠가 그 물에 걸려 돌아옵니다. 어느 날 고향 마을에 만석의 편지가 도착했다. 글씨는 서툴러 쓰나 한자 한자 힘이 들어 있었다. 연심은 돌무덤 앞에서 그것을 소리내어 읽었다. 순덕 어머니 불효한 아들이 먼 바닷가에서 살아벌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노파 하나를 업어 의원에게 데려다 주었으나 어머니를 업고 돌아오지 못한 죄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제 남은 손이 누군가의 늙은 등을 밀지 않고 받치는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연심은 읽다가 목이 메어 잠시 멈추었. 파도는 낮고 부드럽게 밀려왔다. 그 편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 회자되었다. 어떤 이는 죄인이 늦게나마 사람이 되었구나라 했고 어떤 이는 사람이 되었다 해도 어미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 두 말 모두 옳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석을 쉽게 용서하지도 끝없이 저주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 각자 제 집으로 돌아가 부모의 방에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살폈다. 그날 밤 마을 곳곳에서 미역국 냄새가 났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늙은 부모에게 따뜻한 국을 끓여 올린 것이다. 순덕의 이름은 그렇게 밤냄새 속에서 살아났다. 세월이 더 흘러 만석의 유배가 조금 가벼워졌다는 소식이 왔다. 그러나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가 돌아가면 마을의 바다가 다시 무거워질까 두렵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늙은 이들의 무덤을 돌보고 바다에 빠진 이들의 재상을 차리며 살겠습니다. 고향의 돌무덤에는 제 이름을 올리지 마십시오. 그곳은 어머니가 쉬시는 자리이지 제 눈물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연심은 그 글을 읽고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편지를 접어 돌무덤 앞 옹기 곁에 묻었다. 그 뒤로 포구 마을에는 한 가지 풍습이 생겼다. 바다에 첫 그물을 던지는 날이면 어부들은 집에서 가장 늙은 이에게 먼저 밥을 올리고 나서야 배를 밀었다. 밥상에는 반드시 미역국 한 그릇이 놓였고 자식들은 그 앞에서 한 번 절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 뜻을 몰라 낯간지러워했지만 어른들은 엄하게 말했다. 바다는 그물보다 마음을 먼저 본다. 부모를 굶긴 손으로 던진 그물은 고기를 잡아도 복을 잡지 못한다. 그 말은 세월이 지나도 폭우의 물비린내와 함께 아이들의 기억에 스며들었다. 검은역 근처의 바다도 달라졌다. 한때 해초가 사람 목을 감는다는 무서운 소문으로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지만 이제는 욕심내지 않고 절기와 물기를 지키는 어부에게는 고기를 내어주었다. 다만 누군가 남보다 많이 잡으려 밤중에 몰래 그물을 깊이 내리면 그물은 어김없이 해초에 엉켜 찢어졌다. 그러면 어부들은 화를 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물을 거두었다. 순덕 노인이 또 말리시는구나. 더 가져가면 목이 조일 뻔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연심은 나이가 들수록 순덕의 돌무덤과 닮아갔다. 말수는 적어졌지만 곁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었다. 젊은 며느리들이 찾아와 시집살이의 서름을 털어놓으면 그녀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참는 것만이 효도도 아니고 소리치는 것만이 억울함을 푸는 길도 아니다. 다만 마음속 미움이 사람을 물가로 밀기 전에 반드시 누군가에게 말하여라. 숨긴 원망은 밤바다처럼 깊어지고 깊어진 물은 언젠가 누구 하나를 삼킨다. 그 말은 야단이 아니라 오래 겪은 사람의 등불 같았다. 한겨울 눈이 드물게 내린 날 연심은 돌무덤 앞에서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순덕은 젖은 저고리가 아니라 깨끗한 흰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에는 은비녀가 없었지만 흰머리는 가지런히 빗겨 있었고 얼굴에는 병색이 옅어져 있었다. 순덕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들고 연심에게 말했다. 내가 못 먹은 밥을 네가 오래 차려주었구나. 이제는 나보다 네 속을 돌보아라. 연심이 눈물을 흘리며 만석을 어찌 보십니까 하고 묻자 순덕은 바다 쪽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벌을 살고 있고 나는 기다림을 내려놓는 중이다. 연심이 깨어났을 때 돌무덤 위의 눈은 이상하게도 동그랗게 녹아 있었다. 그 자리에 작은 푸른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다가 바다 쪽으로 날아갔다. 그녀는 그것을 길한 징조라 여기지 않았다. 다만 오래 묶였던 마음 한 줄이 풀리는 소리로 들었다. 그날부터 돌무덤 앞의 바람은 더 부드러워졌다. 아이들은 그곳을 지날 때 무서워하기보다 조용히 인사했고 노인들은 그늘에 앉아 쉬었다. 순덕의 죽음은 여전히 슬픈 일이었으나 그 슬픔은 사람들을 물속으로 끌지 않고 서로의 손을 잡게 했다. 몇 해 뒤 만석은 병이 깊어졌다는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먹물이 여러 번 번져 있었다. 순덕 어머니, 이제 제 숨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목의 자국은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또 잊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새 노인의 마지막 길을 지켰고 바다에 빠진 아이 하나의 제사를 도왔습니다. 그것으로 죄가 씻긴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제게 주신 목숨을 더는 악하게 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연심은 편지를 읽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편지가 온 지 석 달 뒤 만석이 유배지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마지막 순간 물을 달라 하지 않고 미역국 냄새가 난다고 중얼거렸다고 했다. 곁에 있던 늙은 죄수가 전한 말에 따르면 만석은 허공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문 밖에 서 있겠습니다. 부르실 때까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한다. 그의 목에 남아있던 붉은 자국은 숨이 끊긴 뒤에야 희미해졌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다. 벌은 끝났으나 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연심은 만석의 이름을 순덕의 돌무덤에 새기지 않았다. 다만 돌무덤 아래쪽 소나무 그늘이 닿지 않는 곳에 작은 돌 하나를 놓았다. 그 돌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다. 그녀는 그 앞에 서서 말했다. 네 죄가 어머니 곁에 나란히 설 수는 없다. 그러나 네가 마지막에 붙잡으려 했던 마음 하나는 바람이 기억할 것이다. 그날 바다는 잔잔했다. 파도는 작은 돌을 적시지 않고 순덕의 돌무덤 아래까지만 와서 물러났다. 마치 어미와 아들 사이에 마지막 거리 하나를 남겨두는 듯했다. 폭우의 삶은 다시 이어졌다. 새벽이면 배들이 물살을 가르고 낮으면 아이들이 모래밭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웠으며 저녁이면 집집마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노인들의 방에는 작은 등잔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이불 끝을 한 번 더 여미고
아들은 늙은 아비의 지팡이를 문밖에 아니라 방 안쪽에 세워두었다. 가난은 여전히 있었고 병도 있었고 빚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것들을 핑계 삼아 가장 가까운 은혜를 바다에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따뜻한 봄날 연심은 마을 아이들을 데리고 순덕의 돌무덤 앞에 앉았다. 아이들은 이제 훌쩍 자라 어망을 손질할 나이가 되었다. 연심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 사내가 늙은 어미를 깊은 바다에 버렸다. 그는 어미를 버리면 제 목이 가벼워질 줄 알았으나 바다는 해초로 그의 목을 기억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귀신이 사람을 벌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누구의 밥을 빼앗고 누구의 손을 뿌리치며 누구의 기침을 짐이라 부르는지 돌아보라는 이야기다. 아이들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때 포구 쪽에서 늙은 어부 하나가 아들에게 기대어 걸어왔다. 아들은 투덜대지 않고 천천히 보폭을 맞추었다. 노인은 미안한 듯 내 다리가 늦어 네 일을 늦추는구나 하고 말했고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걸음이 제 걸음의 처음이었으니 어찌 늦다 하겠습니까? 연심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순덕의 돌무덤 곁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렸고 소립 사이로 햇빛이 부서졌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조용히 웃는 얼굴처럼 따뜻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집집마다 밥 냄새가 피어올랐다. 연심의 집에서도 미역국이 끓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상을 차려 순덕의 돌무덤에 올린 뒤 남은 구굴 마을의 늙은 이들과 나누어 먹었다. 아이들은 조용히 그릇을 들고 앉았고 어른들은 하루의 일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바다에서는 은빛 물결이 천천히 접혔다 펴졌고 검은 년은 멀리서 더 이상 무섭게 보이지 않았다. 그곳은 죄가 드러난 자리였으나 동시에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먹은 자리이기도 했다. 밤이 깊어지자 연심은 마지막으로 돌무덤 앞을 쓸었다. 빗자루 끝에 모래가 사각거렸고 소나무 그림자는 달빛 아래 길게 누웠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낮게 말했다. 순덕 어머니, 이제 마을은 그날의 일을 잊지 않겠습니다. 무서워서만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그리고 고마워서 기억하겠습니다. 멀리서 파도가 3번 밀려왔다가 물러났다. 그 소리는 대답 같기도 하고 오래된 한숨이 마침내 편히 풀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연심은 등을 돌려 마을로 내려갔고 돌무덤 위에는 달빛이 흰밥처럼 소복이 쌓였다. 사람은 흔히 큰 재앙이 멀리서 온다고 여긴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재앙은 제 밥상 앞에서 시작된다. 부모의 말은 손을 짐이라 부르는 마음, 병든 숨소리를 귀찮다. 여기는 마음 받은 은혜를 잊고 제 살 길만 찾는 마음이 바로 깊은 바다보다 어둡다. 만석은 어미를 밀어넣었으나 실은 그보다 먼저 제 사람됨을 물속에 던졌다. 바다는 그 죄를 해초로 되돌려 주었고 마을은 그 벌을 보며 겨우 마음의 그물을 풀었다. 뿌리를 끄는 나무는 푸른 잎을 자랑해도 오래 서지 못하고 부모의 은혜를 끄는 자는 제 목숨의 줄마저 스스로 조이는 법이다.